1.1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과 사과 그리고 뭐 처벌설들, 관계자 처벌설 시초가 되는 사건이 바로 그 7.4남북 공동성명 직전에 그 성명의 그 서명 주체였던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더라가 시작이거든요. 북측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라고 남측에서 이야기하는 사건은 총 4건이에요. 현충문 폭파 사건이 있어요. 15년 7월 18일 날 송추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대해서 무슨 북쪽에서 시인과 사과를 받는다 그러면 4건에 대해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놀랄만한 발언인데. 그치, 놀랄만한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깜짝 놀랐어. 우리가 아는 이후락이 아니잖아 그거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진우 기자님과 함께 현대사 미스테리를 파헤쳐 나가는 비공인 여성 탐정 현혜선입니다. 네, 저는 강진욱입니다. 네, 좀 비공인 연습생 탐정 박지한입니다. 지난번에는 강 기자님께서 그 1.2.1 김신조 난파 사건에 대한 그 시인과 사과에 대한 어떤 증언들과 기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 주실까요? 네, 그 1.1 사건에 대한 북측의 시인과 사과 그리고 뭐 처벌설들, 관계자 처벌설 시초가 되는 사건이 바로 그 7.4남북 공동성명 직전에 그 성명의 그 서명 주체였던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더라가 시작이거든요. 그때가 시작이군요. 그렇죠. 시인에 대해 북한에서 시인하고 사과하고 뭐 처벌했다. 이런 말을 이후락 부장이 들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의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어떨까 해보겠습니다. 한번. 당시 이제 그 7.4남북 공동성명이 그 나오게 된 계기가요. 그러니까 60년대 말까지 그런 식으로 뭐 그 1.1 사건이니 또 울진 삼척 사건이니 68년 말에요. 그리고 69년 들어서고 나서도 무슨 미국의 첩보기가 격추돼서 떨어지고 하는 그런 사건들 이렇게 계속되다가 또 70년 6월 달에도 또 한 번 이제 북쪽에서 무슨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단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또 한 건이 나옵니다. 또 한 건 있었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측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라고 남측에서 이야기하는 사건은 총 4건이에요. 1.1 사건이 대표적인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70년 6월 달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현충문 폭파 사건이 있어요. 현충문이란 거 국립묘지 있잖아요. 동작동에. 거기 들어가는 이제 그 일주문 같이 높다란 그 문이 있습니다. 그 절에 들어갈 때 통과되는 처음 통과되는 그게 사람 키 한 3배쯤 되는 높이인데 거기 이제 기바로 되어 있는 곳에 그 꼭대기에다 폭탄을 설치하려고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70년 6월 22일 날 사건이 벌어졌는데 사흘 뒤면 6.25 기념일이잖아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여길 방문할 것이니 행사장에 올 거니까 올 때 그걸 터뜨려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려고 그랬다라는 사건을 또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현충문 폭파 사건인데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전이네요. 오히려 이제 68년 사건에 또 시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한데 65년 7월 18일 날 송추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때는 뭐 박정희 대통령이 타고 가는 차에다가 폭탄을 던지기 위해서 그 공작조가 내려왔다가 일망타진 당했다라는 사건이 이제 송추 유원지 간첩단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문세광 사건이 있잖아요. 1974년 8월 15일 날 유경수 여사 그렇죠. 그 시해된 사건. 유경수 여사 살해 사건인 것인데 그 사건까지 합치면 전부 다 4건이 되는 거예요. 박정희 정권 시절에. 그렇죠. 박정희 정권 시절에만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는 사건이. 그러니까 북쪽에 대해서 무슨 북쪽에서 시인과 사과를 받는다 그러면 4건에 대해서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건에 대해서만 힘 사건만이 아니고. 그러네요. 다 북쪽에서 저지른 사건이라고 남쪽에서 이야기해 왔으니 사과를 받으려면 4건에 대해서 다 사과를 받아야 마땅한 거죠. 한 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는 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김신조 사건에 대해서 시인 사과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좌우지간 그 70년까지 이제 그렇게 남북관계가 아주 험악한 국면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71년부터 뭐 주변 정세가 변화가 없었다면 남북관계는 계속 그렇게 남쪽에서 끊임없이 대북 사건을 조작을 해서 남북관계를 계속 이렇게
악화시키는 쪽으로 갔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71년 들어서면서부터 국제적인 정세가 좀 정세가 바뀝니다. 네. 동북아의 그 회빙 무드가 조성이 되는 게 오면서.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71년 4월 달이었죠. 아마 그 일본의 나고야에서 열린 그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렸는데 네. 그때 미국 대표 선수단이 왔다가 베이징을 방문을 해요. 그게 이제 영화 미국 헐리우드 영화의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탁구 치면서 베이징 가서 하는 그것도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3개월 뒤인 71년 7월 달에 그 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가 파키스탄을 방문했다. 비밀리에 또 베이징을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중국의 외무상이었죠 아마 그 주은래를 만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북미 간의 관계를 이제 한번 개선하는 쪽으로 관계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이제 그 회담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71년 9월 달일 거예요. 그 헨리 키신저가 그 몰래 가서 주은래를 만나고 나서 2달 뒤에 미국 대통령 닉슨이 직접 기자회견을 합니다. 라디오 텔레비 공개 기자회견에서 72년 5월 달 이전에 중국을 간다. 자기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당시 미국이 중공과 지금은 중국이지만 당시는 중공이거든요. 네. 중국 공산당 뭐 이런 식으로 중공과 관계를 개선한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사건이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미국이 일본에 단 한마디도 안 한 상태에서 미국 대통령이 중공을 간다는 말이냐 라고 무지한 배신감을 느껴서 그러면 좋다 우리도 먼저 하겠다. 그래서 미국보다 먼저 중공을 가서 관계 정상을 해버려요.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 때. 네. 대단한 아무튼 그런 식으로 70년대 초반부터 뭔가 동북아의 해빙 무드가 막 조성될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간의 관계도 박정희 정권으로서 더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대북 적대 관계를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수 없죠. 무슨 미국에서도 자꾸 이제 종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고 좀 남북 간의 관계를 좀 어떻게 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박정희 정권도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거지만 어쩔 수 없이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남북 간의 적십자 회담도 시작되고 그러다 또 이제 밀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 이제 그 회담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적십자 별개의 정부 간 회담이. 등 떠밀어서 하는 외교. 그렇게 된 그렇죠. 거죠. 등 떠밀어서 하는 거지. 본인은 원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 싫은 기색이 역력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아마 실미도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게 이제 71년 4월에 그 핑퐁 외교가 시작돼서 7월 달에 헨리 키신저가 평양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또 9월 달에 이제 닉슨 대통령이 직접 자기가 이제 베이징을 가겠다라고 발표할 때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실미도 사건이에요. 뭔가 이제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라고 자꾸 그러니 이런 이제 평화 무드가 싫다라는 사건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실미도 사건이 이제 쉽게 얘기하기가 조작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사건인데 뭐 워낙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역시도 이렇게 전후 맥락으로 보면 이게 그냥 우연히 돌출한 사건인 것 같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당시 이제 북미 간의 관계, 남북 간의 관계 또 이런 관계를 다 볼 때 그 박정희 정권으로서 볼 때는 이런 사건을 조작할 만한 상황이 됐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건 뭐 더 다른 논의가 더 다른 연구가 필요한 사건이니까 넘어가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3남북 남북 간의 이제 회담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밀사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남쪽의 중앙정보부장인 이우락 씨가 평양을 가게 되죠. 그게 이제 1972년 5월 2일부터 5일까지인데요. 그 전에 이제 그 중앙정보부장의 다른 또 그 부하 직원이 정홍진 씨라는 다른 또 국장이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어요. 뭐 다 이제 그 길을 다 닦아놓고 이제 부장이 가시게 한 거죠. 중앙정보부장이 가서 이제 5월 3일날 밤에 5월 2일까지는 이제 북쪽에 김영주를 만납니다. 김영주가 김일성 당시 수상의 동생이죠. 친동생. 당시 이제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우락 부장과 그 김영주 부장이 둘이서 이제 남북 그 7.4남북 공동성명의 서명 주체가 됩니다. 둘이서 서명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나고 나서 이제 5월 3일날 밤에 또 김영주 부장을 만나고 들어와서 자는데 북쪽에서 이제 깨워가지고 데려간 곳이 김일성 수상한테 데려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한밤중에 뭐 밤 한 새벽 2, 3시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김일성 주석이 이우락 부장한테
또 지난번에 박근혜한테 뭐 얘기한 얘기했듯이? 것처럼 불쑥 갑자기 갑자기 뭐. 새벽 2, 3시에 자고 데려와서 있는데 갑자기 데려와서 그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만 한 건 아니었겠죠. 반갑습니다. 뭐 이러면서 그 북쪽의 지도자들은 워낙 이제 전국 순실 많이 하니까 네. 바빠서 못 만나다 이제 그 밤중에 시간을 내서 네. 오시게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겠죠. 아주 용기를 내서 온 거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1.1 사건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더니 그 당시엔 뭐 맹동주의자들이 자기 김일성 주석 수상들 최고 지도부 몰래 벌인 일이어서 나중에 알고 다 처벌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이제 훗날 전해진 겁니다. 네. 만에 하나 이제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72년 5월 3일 날 밤에 그 얘기를 듣고 5월 4일 날 돌아왔으면 네. 돌아오는 그때 이제 올 때마다 판문점에서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네. 갈 때 하고 올 때 하고 네. 갈 때 이제 가는 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얘기하고 돌아올 때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도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또 갔다 왔어도 청와대 가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안 나온 거예요. 보고했다면 그 즉시 발표를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곧 남북 간에 무슨 중요한 성명을 발표하는데 네. 그리고 몇 년 전에 북쪽에서 자기 대통령 남쪽의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랬다고 길길이 뛰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무슨 남북 간에 무슨 잘해보자고 성명을 발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북측이 뭔가 이제 사과하는 듯한 이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꾸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정말로 저쪽에서 말을 그렇게 사과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아요. 북쪽에서 이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북쪽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이유락 부장한테 정식으로 사과했다.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는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라고 발표하기가 얼마나 좋냐는 얘기예요. 좋죠. 내가 북한에 다녀왔는데 그런 사과를 받아왔다. 그렇죠. 국가를 대표해서 그러면 대단한 공적 아니에요? 이유락 그걸 먼저 내가 이런 그러니까 공적을 세웠다라고 발표를 하겠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락 부장이 이제 그런 공적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유락 부장을 보냈더니 그렇죠. 이런 사과를 받았다.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 앞으로 그동안 북한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 사과를 받았으니 우리도 앞으로는 남북 관계를 이제 평화적으로 해보겠다라고 얼마든지 얘기가 좋잖아요, 아주.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일절 얘기하지 않다가 1년 9개월 뒤인 74년 2월 달에 그때는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중앙정보부장 자리에서 쫓겨나고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나고 난 뒤에 이제 후임자가 들어서서 남북회담에 임하면서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그때 들었대 이렇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늦게. 이게 참 이상하다는 얘기죠. 이상하네. 근데 이상하네. 이제 아까 좀 전에 이제 국제 정세는 이제 그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 싫어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그 김일성 수상이 그 이유락 부장한테 얘기한 거를 들었더라도 이 화해 분위기를 우리에 편성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들었다 하더라도 발표를 안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추리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남북 관계가 늘 좋지 않아요. 이내 깨집니다. 그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온 지가 72년 7월 4일 날 공동으로 남북이 발표하는데 1년 뒤에 이제 1년 뒤부터 삐그덕거리면서 이제 남북 관계가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어질 때가 있으면 틀어질 때 얘기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저쪽에서 말이야 이렇게 얘기했어. 그 이전 했던 게 다 사실이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계제가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지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아까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72년 7.4 공동성명이 나오고 나서부터 남쪽에서는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일종의 왕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북 간에 이제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자주민주적으로 우리 민족끼리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합의서에 서명을 했잖아요. 네. 그 나름대로 이유락 씨는 나름대로 좀 이렇게 어떤 의무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쪽에 이제 돌아와서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뭐 통일관계장관, 뭐 관계장관 회의에서 2.7 남북 공동성명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락 씨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다 있는 자리에서 놀랄만한 발언인데. 그치, 놀랄만한 발언인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깜짝 놀랐어.
우리가 하는 이우락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이우락 아니야 이우락. 이우락이 문제가 아니고 그 7세 남북 공동성명의 위력이었는지도 몰라요. 그걸 서명한 주체이다 보니 뭔가 이제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의무감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냐면 김종필 씨가 하는 얘기예요. 그때 그 관계장관 회의에 대통령이 같이 있는 자리에 그 김종필 국무총리가 같이 있었다는 거죠. 이우락 부장이 국가보안법을 없애자고 그러니 옆에 있던 김종필 자기가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더라. 그래서 화를 버럭 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당신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냐?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지금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당신 2번 다시 평양 못 갈 줄 알아. 이렇게 이제 호통을 쳤다는 거죠. 국무총리가. 그 얘기를 김종필 씨 회고록에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 그러니까 7.3 공동성명의 서명 주체였던 이우락 씨는 수세에 몰리는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도 별 뜻이 없고 이 사람도 국무총리도 그렇고 그 남쪽에 그 정부를 구성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반북 적대론자였으니 괜히 저 국가보안법까지 없애자고 얘기하는 이우락 씨는 수세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랬겠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나게 된 이유가 있었구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직접 물러난 그 말 때문에 물러나지는 않았겠지만 결국은 네, 물러난 그렇죠. 이유가 이제 이런 분위기상에서 그게 그러면서 72년이 넘어가요. 그 사건이 또 이제 73년 들어서 또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윤필용 무슨 모반 조작 사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 사령관이 울산의 동양 선대였던 이우락 중앙정보부장한테 박 대통령은 이제 노쇠하셨으니 물러나시고 형님이 하셔야 됩니다. 형님은 이우락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더라라는 말을 누군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우락을 날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로 인해서 윤필용 수도경비 사령관과 윤필용에 가까운 그 이하 장성들이 다 날아가거든요. 우수수 별자리가 떨어지면서. 그냥 날리려고 그랬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쿠데타 아니야? 쿠데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모반 정종의 제거? 그러니까 모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윤필용 모반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작인 거예요. 아니 감히 수도경비 사령관이 대통령 물러나야 되고 동양 선배인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말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누군가가 꾸며내서 윤필용과 또는 이우락을 또 다른 사람들을 쫓아내려는 뭔가 이제 권력 암투가 있었던 거죠.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아요. 무슨 뭐 박정규가 개입이 되고 또 전두환 노태우가 개입이 되고 숱한 얘기가 있는데 이건 약간 곁다리 얘기라서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우락이 날아갈 뻔했는데 날아가진 않아요. 그 시점에서는? 네, 윤필용만 날아가고 이우락은 살아남아요. 73년 그게 4월달 얘기인데 네. 그런 뭐 형님 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 나온 거는 72년 10월 말이라 그래요. 그때는 72년 10월 17일 유신 계엄 선포 직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박정희가 종신통령에 이제 자리에 들어서고 나서 그러면서 아마 그때부터 이제 남북회담을 파탄 내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우락과 무슨 윤필용이 개입이 되는 이상한 사건을 만들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72년 말에는 그 얘기는 공론화되진 않았어요. 윤필용 모반 사건이 공론화되는 건 72년 3월이에요. 그러다 73년 4월. 70년 3월에 공론화돼 73년 4월에 윤필용이 잡혀가고 보안사에 끌려가서 무슨 공루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찌어찌해서 이우락은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이제 그 남북 간의 회담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 적십자 회담도 계속되고 있었고 또 남북 조절위원회 회담도 계속 간간히 이어지고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이우락은 뭔가 남북 남북 회담에 좀 뭔가 이제 분위기에 안 맞는 자기가 그러니까 1.1 사건에 대해서 뭔가 북측의 시인 사과를 들은 것처럼 얘기해야 되는 쪽으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72년에 자기가 5월 3일 날 김일성 주석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도 참 참 쉽게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뭔가 어떤 1.1 사건에 대해서 북쪽이 시인하고 사과한 것처럼 말을 자꾸 꾸며내는 거예요. 이우락 씨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담을 하게 되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73년이죠. 윤필용 사건이 이제 막 정리가 되는 상황에서 그 이우락은 살아남는 상황인데 그게 73년 4월이라고 그랬잖아요. 73년 5월 달에 그 남북 적십자 회담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때
북측에서 이제 방문단이 내려왔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때 내려온 그 방문단 중에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있는데 기자도 왔겠죠, 당연히 네. 북쪽에서. 근데 그 기자하고 이유락 중앙정보부장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이 돼요. 이상한 거죠, 이거는. 저 서울에 있는 삼청각에서. 그러니까 북측 기자가 이유락 중앙공정. 그러니까 북측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남측의 그 남측 조절위원회 남북 조절위원회 남측 위원장인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을 인터뷰하는 형식이었겠죠. 단독으로 단독으로 거의 만나는 식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주변에 있는 여러 기자들이 다 듣고서 받아 적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북쪽의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남쪽의 중앙정보부장을 만난다. 단독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인데 아무튼 그 자리에서 73년 5월 달이에요. 이유락 부장은 뭔가 자기가 북쪽에 갔을 때 뭐 김중린 뭐 노동당 비서한테 무슨 이상한 얘기를 들은 것처럼 조선중앙통신 기자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네들 말이야 막 평화적으로 뭐 한다 그러면서 계속 뭐 스파이 내려보내고 간첩 내려보내고 있는 거 우린 다 알고 있다. 북쪽에 그 김중림 비서도 다 알고 있다. 근데 이제 조선중앙통신 기자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겠죠. 네네. 아니 무슨 간첩이 있고 간첩이란 건 이제 뭐 공작원 내려보냈다는 얘기는 그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남쪽에서 일어났던 그 숱한 무슨 무장공비 사건들, 양민 학살 사건들 이런 것들을 남쪽에서는 늘 북쪽의 간첩들의 소행이라고 얘기해왔단 말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조선중앙통신 기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자기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건이다. 전부 남쪽에서 일어난 일 아니냐라고 반박을 해요. 그러면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은 거기에 대해서도 그게 당신 그렇게 모르고 있지만 가서 저 김중림 비서한테 물어봐라. 다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뭔가 1.2 김신주 사건을 자꾸 북쪽의 소행으로 만들려는 그런 그 뉘앙스의 말을 이유락 정보부장이 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네. 근데 저는 이제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왜 이유락 부장을 단독으로 좀 만나려고 하는 그 취지가 궁금한데요. 그건 없어요. 왜 만났는지는 알 수 없고 단지 이제 그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이었으니까 남측 위원장이었으니까 북측 방문단을 환영하는 자리, 삼청각에서 이렇게 환영식을 베푸는 자리, 만찬을 베푸는 자리에 그런 이제 기자를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 거예요. 그것도 아마 의도적으로 마련한 것 같은데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건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 하지만 나눈 이야기들만 잔뜩 이렇게 신문에 실린 거예요.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뭐라고 물었고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이 뭐라고 대답했고 아주 장문의 기사가 실려요. 아주 참 이례적인 경우예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유락 정보부장도 뭔가 이 사건에 대해서 1.1 사건에 대해서 북측에서 시인하고 사과한 것처럼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분위기상 그렇게 만드는 그러면서 뭔가 자꾸 이제 간접적으로 그 합리화 그 기정사실을 하려는 듯한 그런 애쓰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마 제가 해석할 때는 그 윤필용 모반 조작 사건 같은 걸로 인해서 계속 수세에 몰리다 보니 자기가 북쪽에 갔을 때 김일성 수상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것처럼 꾸며야 되는 쪽으로 몰린 게 아닌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자기는 끝까지 이제 반북 적대론자임을 과시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날아가게 생긴 막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또 나중에 이제 이유락 정보부장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디하고 이제 인터뷰 비슷한 걸 하는데 그때는 자기는 남북회담에 자기는 전력 투구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뭐 윤필용 사건이 이런 자꾸 벌어졌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인터뷰였냐면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한 인터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북회담에 자기는 전력 투구하고 싶었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때 마침 김대중 씨는 북측에서 주장하는 연방제 주장과 비슷한 3단계 통일론을 주장하면서 반유신 투쟁을 하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김대중 씨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김대중 씨를 데려옴으로 인해서 자기는 남북회담에 전력 투구할 수 있을 걸로 자기는 생각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 남북회담을 자기는 7.3 공동성명의 서명 주체로서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었던 건 같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계속 이제 뭐 김정일 총리가 뭐라고 막 윽박질러 대지. 네, 또 윤필용 뭐 모반 조작 사건지 만들어져 자기까지 연루가 되지.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이제 남북회담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건만이 아니고 또 무슨 이상한 대북 사건들이 조작이 돼요.
간첩선이 내려왔다 무슨 뭐 이런 사건이 만들어지면서 그럴 때마다 남북조절위원회 남측 위원장인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은 이런 사건 벌이지 말라라고 북측 위원장한테 전보를 쳐야 되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회담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측에서 무슨 간첩단을 내려보내서 무슨 남측에 해를 입히는 사건을 저지를 리가 없는데 이런 사건들이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은 계속 북측 위원장한테 전보를 보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남북회담을 깨뜨리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정세상으로도 미국의 압력도 있을 것이고 화해 무드로 가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남북 뭐 회담 정상회담도 뭐 만들고 공동 성명도 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은 하는데 국내에서는 또 극렬하게 그 화해 무드가 이루어지는 걸 싫어하는 측, 그렇죠. 또는 뭐 이우락 씨는 진짜 이 세계의 무드도 그러니 내가 여기서 한번 공적을 세워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측도 있고 그 세력 간의 어떤 암투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세력 간의 암투라기보다 이쪽은 세력이 있었지만 이쪽은 이우락 씨는 세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이우락 혼자였던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우락 씨를 같이 해서 무슨 같이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한둘에 무슨 부하 직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워낙 이제 이 김종필 그 당시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이우락은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이나 좀 화해 무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국가의 어떤 배후 세력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미국에서도 이제 남북 간의 화해를 종용을 했을지언정 적당하게 가야 되는 것이지 남북 분단 체제가 와해되는 지경으로 가기는 절대 바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겠죠. 그건 뭐 그 김대중 대통령 갔을 때 2000년에 남북 회담할 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갔을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긴장이 완화되는 선에서는 환영을 하지만 이 분단 체제가 무너지는 선까지 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만나서 악수하는 건 좋은데 포옹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선을 넘는 화해 무드로 가서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뭐 이런 건 안 되는 그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이우락 정보부장이 73년 12월에 날아가는데요. 중앙정보부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이제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제에서 물러나는데 그때 물러나게 했다고 자랑 삼아 얘기하는 자가 누구냐면 도널드 그레그랍니다. 도널드 그레그 당시 CIA 지부장이었어요. 서울 지부장. 이 자가 얼마 전에 회고록을 내면서 몇 년 됐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번역이 된 책도 나오고 있고 그걸 이제 또 우리 한국에 와서 전국에 뭐 다니면서 뭐 그 출판 기념회 이런 거 비슷하게 하면서 연설도 많이 다녔어요. 이때마다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때 이우락을 만나봤더니 김일성 수상을 칭찬을 하더라. 아니 그 뭐라고 이제 막 뭐 욕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칭찬을 해서 자기는 놀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거기다 또 이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73년 10월인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 최종길 교수가 중앙정보부 끌려와서 고문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뭐 자살했다는 사건으로 이제 지금 둔갑해 있는데 아무튼 그 사건으로 그런 정도로 저 도널드 그레그 얘기입니다. 중앙정보부장이 그런 사건까지 저지르는 걸 보니 자기는 그냥 둘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요러 얘기해서 이우락 정보부장을 자기가 날렸다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후임자가 신직수 부장인데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신직수 부장이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죠. 오히려 박정희 꼭두가치로서 온갖 사건 그 당시 일어난 사건들이 대표적인 게 무슨 그 문세왕 사건이 그 신직수 부장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김재규 부장으로 바뀌는데 아무튼 이우락을 날린 건 이우락 날렸다고 자부하는 사람, 자랑 사람을 얘기하는 게 도널드 그레그 당시 CIA 지부장이었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을 그냥 두고 보려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 이우락 정보부장 결국 날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네요. 없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박정희 정권 내부였던 그런 권력 투쟁까지도 아니고 그냥 자기 혼자 이제 왕따를 당한 신세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혀 말도 안 되는 무슨 뭐 형님 발언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이 형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발언들 윤필용 모반 조작 사건도 있었고 또 그 와중에서 이상하게 김대중 납치 사건까지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 역시도 이제 이우락 중앙부장이 했다 그러면 그 자기 말대로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지금 뭔가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북쪽의 연방제에 또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는 김대중 씨라도 데려와야 자기가 그나마 남북조절위원회 위원장제를 지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억지로 버텨나가는데 결국은 73년 11월 달에 날아갑니다. 그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날아갈 수밖에 없었던 일이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김대중 사건 납치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주범이 이제 이후락으로 몰리는 거예요. 네. 중앙정보부장으로. 왜냐하면 중앙정보부 일본 지부 요원의 그 지문이 김대중 씨 납치 사건 호텔 그 방에 이제 지문이 찍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드러나가지고 이제 중앙정보가 범인이다라는 게 밝혀지는 거고. 그러면 중앙정보부장이 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만 해도 이유락 중앙정보부장은 자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중앙정보부는 개입이 안 했다. 이러고 있어서 발뺌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서서히 이제 증거가 드러나니 어쩔 수 없이 이제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실상 남북공동성명 북측의 서명자였던 김영주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성명을 발표해요. 8월 28일 날. 그러니까 김대중 납치 사건 나고 20일 날 20일 뒤에 김영주 성명이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깡패 같은 무리들과는 남북회담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야당 지도자를 그렇게 백주에 납치해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더 이상 이유락 부장과는 대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락 부장 안 그래도 지금 박정희 정권 내부에서도 수세에 몰려 있고 이런 판이었는데 북측에서도 그냥 더 이상 대화 상대로서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니 이유락 중앙정보부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828 김영주 성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이유락 정보장 즉시 반박을 해요. 난 여기 관여하지 않았다. 관계없다.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반박을 하지만 결국은 물러나게 됩니다.